다음으로 이제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초 발명 기술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권리 확보 단계와 그다음에 확보된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타인의 특허권에 의해서 뭐 이렇게 권리 행사를 당하거나 하는 그 특허 분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강한 특허가 어떤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한 특허라고 하면 독점 배타권을 넓은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 범위를 잘 형성한 특허가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경쟁사나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특허가 이제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 그런 특허도 강한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특허의 공익적 목적에서 공개성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특허 명세서에 그 출원인의 그러니까 특허권자의 이런 상세한 기술 설명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밀 문서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노하우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권리 범위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특허도 강한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코카콜라를 많이 예시를 드는데요. 코카콜라는 이제 이런 코카콜라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특허를 안 내고 노하우로 이제 본인의 그런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코카콜라는 이런 특허적인 부분을 잘 활용한,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특허적으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제법 발명에 대해서는 노하우로 간직함으로써 이런 특허 전략을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타겟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나 특정 제품을 선정을 하고 이 기술 분야의 특정 제품에 대한 경쟁사가 누가 있으며 그 경쟁사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특허권을 선점하거나 아니면 이후 그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또는 특허 제품을 회피 설계하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특허 전문가인 뭐 변리사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활동인데요. 우선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선행기술 조사와 저희가 이제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징들을 비교를 하여 어떻게 하면은 차별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특허 전문가께서 이제 많이 고려하는 게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나 선취원줄이나 사용자 이용 가능성 같이 특허 요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인데 우수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특허 전문가가 명세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쓰고 특허 요건이나 기술적 특징 같은 것도 잘 반영하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역량이 많이 발휘되는 게 그 명세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를 우수하게 작성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전략적으로 하여 보다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 강의 제목이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특허 전략이잖아요. 특허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일반인 분께서도 쉽게 이런 특허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의뢰인분들의 역량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게 명세서 작성에 있습니다. 우수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먼저 우수한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크게 특허 출원서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 출원서는 대리인이나 발명자의 인적, 그러니까 대리인, 발명자, 뭐 출원인 등의 인적 사항이 적힌 출원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권리 범위를 정하는 특허 청구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발명의 설명이나 뭐 간단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같은 게 적혀 있는 명세서, 그리고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면, 그리고 이제 발명 요지를 간단하게 기재하는 요약서, 이런 식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그 발명의 설명이랑 청구 범위가 가장 중요한데요. 발명의 설명이라고 하면 공개된 기술 문헌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청구 범위를 해설하는 권리 해설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청구 범위는 이제 나중에 침해 분쟁 단계에서 그 권리 범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권리 요구서뿐만 아니라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권리를 뽑아내는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최초 출원된 출원서의 기재 범위, 다시 말해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문구로 해석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발명의 설명에서 청구 범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작하여 권리 범위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세서를 잘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분쟁 과정에서 권리 해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크게 이제 다양한 여러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우수한 명세서는 자세한 발명 제안서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발명 제안서를 봤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 그림 하나만 그냥 딸랑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거의 논문처럼 자세하게 그 적혀서 제출해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명 제안서가 왜 자세히 적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특허 전문가도 이제 기술을 파악하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지만, 그 기술을 고안해내신 연구원님이나 아니면 그런 창작자 분들보다는 그 기술 분야에 해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전문가들은 철저히 발명 제안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 명세서 작성을 진행하게 되는데, 발명 제안서의 내용이 부실하면 그만큼 부실한 명세서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 제안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구성, 그리고 이 기술로 인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통해서 어떤 동작 원리로 이렇게 수행이 되는지,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또는 그 구성 아니면 구조에 의해서 어떤 현저한 효과가 있는지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 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은 어떤 기업의 연구원님이나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은 단순히 뭐 수학 방정식이나 아니면 논문을 그대로 가져다 주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으셨는지, 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지, 작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다시 정리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실무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냥 뭐 이런 공식을 대입했더니 또는 논문에 있는 이런 거를 적용을 했더니 뭐 단순히 '어떻게 바뀌더라.'에 대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발명 제안서를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예시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간단한 예시로 준비를 해 봤는데, 어떤 사람이 컵에 이제 홀더를 개발하려고 할 때 위에 있는 손잡이가 더 효과가 있다고 개발을 했다고 했을 때, 단순히 위에 있는 손잡이만 개발한 게 아니라 뭐 동그란 형태든 아니면 별 모양 형태든 간에 해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여러 실시를 고안하셔서 특허 전문가분한테 말씀드리고, 이거를 명세서에 반영해서 특허권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만약에 최초 이렇게 고안을 했던 단계인 위에만 있는 손잡이만을 고안했으면 만약에 다른 타인이 이걸 보고 동그란 형태로 바꾸든 별모의 형태로 바꾸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령 자기가 어떤 한 예시에 대해서 한 실시에 대해서만 고안을 하셨다 하더라도 발명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명세서 작성 단계에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은 실시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수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법 중 두 번째로는요. 향후에 소송에서 불리한 내용이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권리 해석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말씀드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키플리스트를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이 발명 같은 경우에는 발목 밴드를 형성한 축구화에 대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화 뒷면에 발목 밴드, 발목을 고정하고 보호하는 밴드를 탈부착시켜서 그런 발목을 보호하겠다라는 발명인데요. 이 명세서의 그 발명의 명칭에도 그렇고 그 명세서 전반적으로 축구화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령 등록이 되더라도 누가 이와 같은 형태를 농구화나 아니면 러닝화에 이렇게 적용을 해 버린 경우면 특허권의 침해를 물을 수 없습니다. 특허 전문가가 이런 경우를 봤으면 당연히 이제 축구화에만 한정하지 말고 여러 부분에 한정할 수 있도록 명칭을 운동화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을 텐데 이거의 이제 심사 이력을 보면 개인이 적어서 개인이 출원을 하신 경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나중에 권리 범위를 자기가 스스로 그 축소 해석시켜 버리는 경우여서 좋지 않은 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해석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두 번째는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드린 게 발명 제안서를 최대한 자세히 상세하게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특허 전문가에 드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는 오로지 특허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의뢰인분께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전달드린 기술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실험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구조에 대해서 들렸는데 이게 잘못 적혀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청구 범위에 적혀 있지 않거나 이 발명 핵심 특징에서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니면 상관없지만 이런 조그만 거 하나에 의해서 나중에 특허 침해 단계에서 크게 좌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못 적혀져 있는 부분을 꼭 이렇게 그 검토해서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뢰인 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많은 그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대기업 연구원님도 많이 상대를 해 봤었는데 그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를 선행 기술이라고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 기술인지 아닌지 여부는 선행 기술 조사, 전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스스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나 아니면 지인 연구원이 했던 연구 내용이 본인은 알기 때문에 이게 선행 기술이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발명의 제안서나 명세서에 자인해서 기입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선행 기술을 자인하는 순간 나중에 그 부분에 특허권이 확보되더라도 그 소송 단계나 이제 그런 침해를 물어보는 단계에서 엄청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기술인지 아닌지는 특허 전문가분에게 맡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우수한 명세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그 청구범위 작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범위 작성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원칙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 봤는데 청구항 1부터 청구항 5까지 이렇게 A, A 플러스 B, 그다음에 플러스 C, D, E 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한정사항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권리 범위는 점점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제가 혼자 뭐 인터넷 찾아보다가 의자 발명에 대해서 한번 고안을 해 봤어요. 첫 번째 이제 청구항 1에는
밑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자가 이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항을 인용하면서 등받침까지 구비한 의자에 대해서 게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밑판과 등받침까지 같이 함께 있는 구조에 대해서 특징을 잡고 권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청구항이 되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청구항 3은 이항을 인용하면서 이제 팔 받침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그 구조적 특징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구항 4는 3을 물고 5항도 3항을 무는데 이때 각각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E인 특징을 가진 청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특징을 부과함에 있어서 권리 범위는 작아지지만 기존의 선행 문헌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지 기술에 비해서는 더 차별화가 되는 개념이어서 등록 가능성은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과 큰 권리 범위는 어떻게 보면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전문가나 아니면 실제 이렇게 특허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등록 가능성도 높이면서 권리 범위도 최대한 크게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이제 이 기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청구 범위 작성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먼저 뭐 여러 전략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예시들로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그 특징이 실제 제품의 실시 형태와 그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제 제품의 그 실시 형태랑 저희 청구항에 적혀 있는 특징이랑 상이하다면 이거는 실제 제품 개발이나 그 생산, 판매 과정에서 그 활용하지 못하는 청구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청구항 4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특징을 가진 의자를 저희가 청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다고 했을 때 D의 특징은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포함하는 의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침해 분쟁 단계에서 그 파트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구성 요소 완비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특징을 포함한 형태여야만 침해 대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로 등록을 받은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가 실제 그 생산하는 제품이 이런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의자라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경쟁사가 이 똑같은 의자에 대해서 그 생산하고 팔고 있으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구항 그러니까 등록을 받았을 때 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특징이 저희 실제 제품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청구항에 적혀 있는 형태가 침해 입증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은 그 연구원분들 상대했을 때 예시로 이제 제가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도 그 특허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전극에 대한 기술인데 전극 제조 방법적으로 이제 고안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극 제조 방법이란 거는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을 띄워 드린 것처럼 엄청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특징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방법 중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그 확보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항상 이거에 의해서 실제 물건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제조 방법적인 측면보다 물건 발명적인 측면이 나중에 침해 입증 단계에서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 요소 완비 원칙에 의해서 저희 특징을 모두 포함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어야만 이제 그 침해 대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저희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조 방법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 제조 설계에 따른 인프라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방법적인 요소들을 입증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런 구성 요소 완비 원칙에 의해서 침해를 묻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압착 방식에 의해서 그 얇은 또는 경량화된 전극이 제조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얇은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께인지 또는 경량화된 거라면 어느 정도 무게만큼 경량화됐는지가 반영된 그걸 특징으로 하는 전극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부탁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청구 범위 작성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마냥 제조 방법, 그러니까 전극 제조 방법에 대해서 또는 전극 제조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전극을 대상으로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한 특허란 무엇이고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이제 일반인분이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우수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는 우수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법에서 우수한 명세서는 그 자세한 발명 제안서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점이랑 향후에 소송에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에서 활용 가능한 청구 범위 전략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의 실시 형태가 청구 범위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형태가 그 침해 입증에 용이한 형태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권리화 단계에서의 이제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보된 특허권을 바탕으로 특허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진행되는 특허 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특허란 무엇일까요? 독점 배타권을 넓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 범위가 잘 잡혀 있는 특허. 경쟁사나 이해관계인에 의해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 특허.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특허들을 강한 특허라고 합니다.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예시로 시장 분석을 통한 특허 전략 타겟팅, 등록 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마지막으로 우수한 명세서 작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수하게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명세서의 전략적 기재를 통해 보다 넓은 권리 범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